(3D) 프린팅의 무한한 기능을 담는 설승권 박사팀은 최근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빨대가 생긴. 이게 유리관입니다. 아, 유리관이요? 네, 이 유리관을 이용해서 나노 노즐을 제작할 거예요. 굉장히 얇은데요? 네, 지금도 얇은데요. 이걸 더 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백 나노 수준으로 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3D 프린팅 기술은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설승권 박사는 이와는 반대로 작고 세밀한 회로나 기판 및 전기 소재를 만드는 것에 도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입니다. 얇아지죠. 이게 수백 나노가 됩니다. 나노 노즐을 만들기 위해 장비도 직접 개발했다는 설 박사팀.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아주 얇습니다. 작은 수백 나노미터의 지름을 갖는 구멍으로 그 나노 잉크들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층이 되게 됩니다. 완성된 노즐에 나노잉크를 넣고 시작된 실험. 그런데 노즐이 아주 작은 움직임만 보입니다. 프린팅되는 거는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과학 장비를 통해 바라본 설 박사팀의 기술은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나노 3D 프린팅 기술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 도금 프린팅 방식으로 600 나노미터의 크기를 갖는 구리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기둥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럼 옆으로 쓱 또 이동하면 기둥 2개. 간단하게는 우리 이런 반지나 장신구들 만들 때 이 금, 동, 이 코팅하는 기술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술을 저희가 3D 프린팅에 접목시켰습니다. 설 박사팀은 금속 소재를 녹여 프린팅하던 기존의 기술 대신 오래된 기술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하고 저렴한 전기 도금법을 이용해 3차원의 구조물을 마이크로미터급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한 이 기술은 3D 프린팅 전기 도금용 잉크로 금속의 산화, 환원 과정을 거쳐 원하는 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금속 프린팅 기술은 좀 미세한 이런 전기전자 소자를 구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패턴이나 구조물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금속 프린터 할 수 없는 부분, 미세하고 기능을 갖고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패턴, 소자를 만드는 것에 활용될 수가 있죠. 사물 인터넷 또는 웨어러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기술은 세계적인 재료 분야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됐습니다. 유레카! 순식간에 승부가 가려지는 씨름 360도로 보면 어떨까요? 먼저 안무르치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보셨나요? 걱정 마세요.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시작과 동시에 왼손으로는 삿발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상대의 앞무릎을 쳐서 넘기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대의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기술은 오른손으로 상대의 앞무릎을 쳐서 뒤로 빠지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반 카메라였다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 장면. 4D 리플레이 기술이 있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들기술 중 하나인 들배직입니다. 상대의 삿발을 잡고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몸을 살짝 돌리면서 넘어뜨리는 기술인데요. 상대를 들어 올렸을 때 상대의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적인 힘으로 상대를 넘기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를 민첩한 기술로 던지는 모습,
보기만 해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360도 카메라 덕분에 힘은 기본, 빠른 판단력과 섬세한 기술까지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들배지기의 매력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기술 씨름의 꽃 뒤집기, 그중에서도 측면 뒤집기입니다. 상대가 삿발을 놓고 팔을 밖으로 뺄 때 상대의 몸 아래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때 어깨로 들어올려 뒤집어 넘기는 기술이죠. 뒤집기는 허리의 유연성과 폭발적인 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360도 카메라에 호쾌하게 상대를 뒤집는 순간이 모두 담겼는데요. 뒤집기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장기전을 준비하려고 몸을 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밧다리에 이은 배지기를 만나볼까요? 먼저 상대의 오른다리를 바깥쪽으로 걸어 젖히고 상대를 당겨 배 위로 들어서 돌려 넘어뜨리는 기술인데요. 공격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상대는 반격할 틈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세히 보면 상대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대 삼아 허리 앞까지 끌어당긴 다음 상대를 돌려 역으로 넘기는 모습을 360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노련한 기술에 상대방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호쾌한 기술 덕분에 팬들은 씨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이에요. 그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천재 과학자로 불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장영실은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 응용해보는 걸 좋아했어요. 이 농기구를 좀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일상생활 곳곳의 물건들을 관찰하고 고쳐보며 꾸준히 응용력을 키워나갔지요. 시간이 흐른 후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고 한양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종대왕이 그를 불러 부탁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물시계를 만들어주게. 당시에도 물시계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밤낮으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눈금을 읽어야 했기에 매우 불편했어요. 장영실은 생각에 잠겼지요. 지금의 물시계를 응용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때 고민을 거듭하던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물이 담긴 항아리에 부표를 띄운 후 물의 부력을 응용해보면 되겠구나. 그 결과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달린 물시계, 자경루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의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렇듯 장영실이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응용력. 어려서부터 실생활 속 물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끊임없이 응용하려 한 덕분에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조끼에 내장된 이 작은 부품은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 줄여서 EPTS라고 부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면밀히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훈련 시작입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이들의 신체와 밀착돼 함께 움직이는 EPTS는 활동량, 최고 속도, 이동거리, 심박수 등을 추적하는데요. 선수의 공수 방향, 가속도,
스프린트 횟수 등도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죠. 이렇게 축적된 기량 정보는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훈련의 색이나 방향을 잡는 데 활용되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에 도입된 데이터 시스템. 지도자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EPTS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하드웨어로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는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과학 축구, 데이터 축구라는 말은 이들과 같은 역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도킹 장비 속엔 선수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전용 클라우드에 축적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웨어러블 기기. 각종 센서들로 구성된 이 기기의 핵심은 위치를 측정하는 GPS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IMU 센서입니다. IMU 센서란 자이로스코프와 가축 가속도계를 통해 위치 정보, 모션 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IMU 센서는 매우 역동적인 환경에서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GPS와 IMU의 활용은 정밀한 위치 인식과 모션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요소입니다. 센서가 측정,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 알고리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은 EPTS의 활용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항목들은 피지컬 코치 외에도 전략을 짜는 감독과 스태프들, 그리고 필드를 달리는 선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수치가 되어 다가올 겁니다. 데이터 위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고 또 실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웨어러블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유레카! 앞과 뒤, 그리고 양옆, 자동차는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죠.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될 부분이 바로 이 유리인데요. 일단 먼저 자동차 유리를 망치로 힘껏 내려쳐 보겠습니다. 앞유리가 아주 작은 크기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 보이는데요. 자동차 유리가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이유는 안전하게 잘 깨지도록 안전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안전 유리는 작은 파편과 알갱이로 깨지게 열처리한 강화 유리에 부서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끼워서 접합한 유리입니다. 유리가 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전방 시야도 확보할 수 있죠. 정말 이름 그대로 안전 유리임에 틀림이 없죠. 다음으로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순환을 당하는 사이드 미러를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방을 볼 수 있게 문 옆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작은 거울은 약 100년 전 자동차 경주를 계기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차선을 바꿀 때나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미러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아마 운전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좁은 주차 공간 때문인지 한국에서 유난히 더 많이 발생한다는 문콕.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차주들이 많죠. 콕 찢기는 것만으로도 팍 찌그러지는 자동차 도어를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쳐봅니다. 자동차의 도어는 일반적으로 바깥쪽의 아웃 패널과 안쪽의 이너 패널을 합쳐서 창 유리를 둘러싼 도어 프레임을 부착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도어가 찌그러지면서 완충 작용을 해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찌그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 역시 이와 비슷하게 충격 흡수 작용을 합니다. 차량에 충돌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 앞뒤에 장착된 것을 범퍼라고 하죠. 사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은 엄청난데요. 충격이 너무 커서 자동차 파괴 시험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퍼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충격을 잘 견디고 견고한 범퍼는 충돌 시 보행자에게 부상을 많이 입히는 반면 보행자에게 안전한 범퍼는 잘 부서집니다. 유레카! 수조 조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웬 거대한 나뭇가지로 향하는 기술자. 나무는 이제 작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거든요. 주로 저는 잘 건조가 잘 된 그런 나무를 고르는 편입니다.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나무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좋은 나무를 사용하는 게 중요. 각종 세균 그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냥 하면 너무 이렇게 깨끗한 면이 있으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유목을 고른 뒤 또 다른 중요한 재료를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이 돌도 평범한 돌이 아니라는데. 이 돌은 화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공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돌 자체가 어떤 여과의 역할도 하거든요. 이후 수조 안에 넣을 나무와 돌의 위치를 잡기 위해 도안을 그린 뒤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며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무를 배치하는데, 그런데 이 의문의 소품은 무엇? 에피웹이라고 합니다. 된 다음에 접착제를 쓰게 되면 수많은 가닥이 서로가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장력이나 절단력에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거든요. 고정해 놓은 소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초용 본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밝음과 어두움이 잘 조화가 돼야지 이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로 보고 이제 명암이 어떻게 어디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멋진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쭉 이어진다는 작업. 매번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진 않지만 늘 즐거운 마음뿐이라는데. 나무, 돌, 여러 가지 소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있다가 이 작은 공간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뭔가 하나의 큰 완성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이게 가장 큰 매력이죠. 이후 일반 모래보다 박테리아 발생량이 비교적 적은 맥반석 모래를 바닥에 뿌려준다. 이제 수조 조경에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보물 창고를 보여주겠다는데 기술자를 따라가 보니 싱그러운 초록빛 뽐내는 이파리가 가득. 모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모수라는 거는 이제 물 속에서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원하는 크기로 이끼를 잘라 돌이나 나무 틈 사이사이에 이끼를 넣어 실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뛰어난 작품의 비결이라고. 돌이라고 생긴 곳에다 다 심으면 안 돼요. 다 심어버리면 이제 중요한 이제 음영감이 없어져요. 이제 수조에 물을 채우러 가겠습니다. 한번 물을 채워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물을 채워 귀여운 물고기까지 넣어주면 네, 나무 협곡 완성입니다. 와, 바다와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나만의 작은 바다 완성. 유레카! 영화용 에어백 조끼의 핵심 소재는 압력 센서. 6개의 센서가 조끼 곳곳에 부착돼 있는데요. 시선을 끄는 건 감압 섬유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압력을 감지하는 섬유 센서는 에어백과 CO2 카트리지, 그리고 통신 모듈과 연결돼 있는데요. 모든 부품들을 최소한의 크기와 무게로 제작해 착용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움직임을 인식하는 압력 센서의 특징은 아이가 엎드렸을 때만 선별적으로 에어백이 작동한다는 것. 흉부에 부착된 센서가 압력을 감지하면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데 유지 시간은 약 20초. 그 사이 조끼에 내장된 블루투스 경고 알림 모듈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마치 사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섬유 센서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는 섬유 형태의 천 원단에 이제 코팅을 통해서 정기적 저항 성분을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층과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층은 정기적 전도도가 높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기적 저항 성분이 낮은 부분이고요. 가운데 위치하는 섬유는 정기적 저항 성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3개의 층이 이제 공기를 유기역 간격으로 온 상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위아래에서 강한 합착이 일어나도록 하는 압력이 주어진다면 3개의 섬유가 모두 하나의 형태로 묶어지기 때문에 정기적 저항 성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면부 표시되는 패널에 이제 센서가 눌림과 눌리지 않은 것을 O와 X 형태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진은 안전조끼의 상용화를 위해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전자 모듈 장치 중 부피를 차지하는 CO2 카트리지와 배터리의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어 착용감을 개선하는 것과 섬유 센서의 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센서의 소재가 섬유이기에 의류용 웨어러블에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옷감에 덧대어 부착할수록 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섬유 센서의 활용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기원전 7000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수세기 동안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 한민족의 기상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양이과 포유류 중 가장 큰 동물인 호랑이는 크게 6종으로 분류되는데요. 그중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종으로 시베리아 일대와 한반도, 중국, 몽골에 분포돼 있으며 세계에서 몸집이 가장 큰 호랑이입니다. 사냥의 귀재 호랑이는 내복 사냥을 즐기는데요. 뒤에서 먹이를 지켜보다가 급습해 낚아챕니다. 야생에선 한 번의 사냥으로 약 20에서 30kg의 고기를 먹고
5에서 6일 동안 소화를 시킨다는데요. 그렇다면 호랑이는 이 거대한 몸을 어떻게 숨겨 사냥을 할까요? 호랑이의 무늬는 숲의 나뭇가지를 닮아 위장이 쉬운데요. 눈밭에서는 하얀 배를 내밀고 숨어 있답니다. 게다가 폭신한 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걷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다네요. 사람의 지문처럼 각기 다른 무늬를 지닌 호랑이. 눈썹을 보니까 무늬가 정말 다르네요. 맹수의 왕답게 자기 관리에도 철두철미한 호랑이. 항상 윤기나는 털을 유지하는데요. 호랑이의 혀에는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 혀로 털을 뒤서 스스로 관리한답니다. 주로 혼자 생활하는 호랑이는 짝짓기 후 암컷이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는데요. 새끼는 젖을 먹고 자라며 2년이 지나면 어미는 다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간답니다. 아까 수염이 봐봐 저렇게 있더라니까요. 아까 봤는데. 나 근데 수염을 어떻게 알아요? 호랑이는 앞이 잘 안 보일 때 수염으로 물체를 구분합니다.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로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요. 수염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먹잇감이 어디로 물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호랑이는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호랑이의 시력은 낮에 사람과 비슷하지만 밤이 되면 인간보다 6배 높아집니다. 망막대의 빛을 반사하는 세포층이 한 겹 더 있어서 야간 시력이 뛰어난 건데요. 호랑이의 눈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우와! 호랑이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을 때 짐승 털이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위 속에. 그 털을 토하기 위해 풀을 뜯어서 그 풀과 같이 토해냅니다. 왜? 독일이 원조예요? 호랑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한 모임이니만큼 사육되는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이를 독일 라이프치히 동물원 호랑이 관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부모가 누구인지 잡종인지 아닌지 등 서류를 확인해 순종일 경우 등록됩니다. 국내 동물원에 보유 중인 호랑이 중 족보에 올라가 있는 개체도 있고 아닌 개체도 있습니다.